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를 완전한 위기 극복을 통해서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K-방역의 성과까지 지난 5년간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신년사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부가 뭔가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정부로 이전에 있었던 위기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지금은 임기 말 대통령은 사실 좀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평가도 좀 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박한 평가들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수록 그때 이런 점들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평가하는 국민적 시각은 좀 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회고하고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도 오늘 얘기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탄핵의 위기를 넘긴 대통령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인수위 하나 꾸리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던 대통령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찬반 논란도 많기는 했지만 임기 내에 그런 혼란들을 좀 정리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역시 저는 여러 가지 공수처 문제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디딤돌 하나 정도는 놓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남북대화, 북미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K-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런 평가가 일정하게 국격을 올려서 K-문화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평가를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 이건 이제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평가들은 아마 앞으로도 좀 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밝히는 자리였던 만큼 그동안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라 그런지 확실히 새로운 의제를 막 던지진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총평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겨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3번이나 했지만 결코 남북관계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임 초에 얘기하셨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꼭 이뤄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비핵화는 안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 고도화됐고요. 전술무기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원론적인 얘기만 했던 지난 5년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북한의 비위만 맞춰준 꼴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남북관계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벤트로 시작을 해서 이벤트로 끝난 남북관계가 아니었느냐. 말의 성찬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혹시 강박관념이 있으시면 그것도 다음 정부에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4강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 보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고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은 어쨌든지 무조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투명해진다. 이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무리해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 정부로 넘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요. 다가올 20대 대선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는 말을 역설했습니다. 일단 선거에 대한 의미,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론적인 수준이네요. 원론적입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너무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왜 본인 임기 내에는 이렇게 안 하셨냐고요. 국민통합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은요. 보수, 진보, 서초동, 광화문 아니면 세대, 연령 이런 식의 국민들이 분열된 시기였어요. 대통령께서 좋은 말 하셨어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본인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 내 편, 나를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 반대하는 야당은 짓밟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이번 선거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달 남았지만 좀 선거 관련된 장관들은 좀 중립 내각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다 지금 민주당 출신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을 놓고 과연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친민주당적인 자기네 편에 입각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이 과연 선거 관리를 제대로 잘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은 좀 선거 관련된 부분에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선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닐 거야. 예. 근데 이전에 역시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선거 중립 내각 했습니까? 그때 그렇지 최소한 않았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출신의 장관은 임명을 안 했죠.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출신이다 아니다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하고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선거 개입 어떻게 했었는지 아마 국민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전부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들이 멀쩡하게 벌어졌고 대법원에서도 다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때는 중립내각이었고 중립내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내각의 문제는 사실은 형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선거 중립 문제 만약에 선거 중립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추경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다 아마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아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다 선거 개입한다는 얘기 또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평가할 부분들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뭐 분열을 조장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촛불 왜 들었습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 때문이에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직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현직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도 안 끝난 사람을 수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하잖아요. 지금 배우자 문제라든가 뭐 장모 문제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하면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동생의 와이프, 이혼하는 와이프까지 확인하려고 했고요. 거기에 있는 재산까지 다 뒤졌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친의 그 묘비까지 가가지고 확인했던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가족을 탈탈 털었잖아요. 전 조국 장관 우리 사회 불공정에 관한 문제 얘기했던 것에서 전혀 옹호할 생각 없어요. 옹호하고 없는데 계세요, 지금. 아니요. 그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늘 강조하는 바처럼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후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검찰이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분열적으로 보였던 측면도 있다. 네. 그 부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확진 편향도 심해지긴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사실 정치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람도 많아졌지만 네네. 거기에 따르는 상처도 많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열이나 갈등 양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꼭 이 정부가 다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 교수님. 그러면 예. 아니 집권 세력이 그렇게 했지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좀 너무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무부 장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사실조회 같은 걸 했잖아요.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저도. 하지만 단체 카톡방 100명을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전화번호 다 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들여다본 것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여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야당 쪽 분들만 그렇게 했다면 의심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야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 라고 좀 지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는 신생팀이니까 격려해 주자고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 운동 경기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세금 모아가지고 그럼 격려금이라도 줘야 됩니까? 공수처한테? 잘했다라고 그러면 격려금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대선 때 이런 식으로 정말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 곳에 통신 조회하고 뭐 통신 내역 사실 조회해서 영장 청구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냐. 우리 대선 관리 이거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격려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무부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을 들어줬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조사했더니 편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지금 된다고요. 짧게 그-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이에요? 예. 공수처가 법무부 산하기관입니까? 아니죠. 공수처는 어디 기관입니까? 법무부 산하기관이 장관이 아닌데 공수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아닌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왜 아니, 그러니까 격려해 주자고 그거는 그러냐고요. 별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공수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격려해 주자고 공수처에 하냐고요.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얘기는 저는 적절한 건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보지만 그럼 격려해 주자고 하는 건 좀 더 맞습니까? 얘기 좀 듣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1년 6개월 동안 282만 건 조회했다고 하잖아요. 통신 자료 조회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사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사할 때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통신 자료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곧 네, 사찰화 정리해 주시죠. 시킨다고 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애초에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를 그동안에 너무 무차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통신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신 제한, 감청 조치를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 자료 조회는 영장 없이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게 핵심적인 논쟁에 관한 얘기다. 네네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김성환 생각해요, 평론가님. 저는. 네. 저도 하나 마지막 얘기하면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공수처의 법무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공수처장 추천할 때 법무부 안 들어갑니까? 그 영향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누가 추천했는데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잖아요. 거기에 심사위원회 7명이 들어간 거기에 야권은 안 법무부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죠. 따지면.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네, 합의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예.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민호 공수처장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조를 짜는 것은 법무부에서 짤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선거 공정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그 생각거리를 두 분께서 던져주셨고요.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공수처까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